1889년 1월 3일 이탈리아 토리노,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는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한 마부가 말을 채찍으로 때리고 있었죠. 니체는 말에게 달려가 목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니체의 정신붕괴 순간으로 알려진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극적인 일화는 사실일까요? 붕괴의 순간, 니체의 정신이 무너진 순간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 기록도 공식 진료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11년 후 한 익명의 기자가 당시 니체의 집주인 다비데 피노로부터 들었다고 전하는 3차 증언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 목을 껴안은 니체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구전된 전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니체의 절친 크란츠 오버베크는 훗날 회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토리노로 갔을 때 니체가 말과 함께 쓰러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 즉, 이 이야기는 나중에 만들어진 드라마틱한 연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은 광인 철학자라는 이미지의 상징으로 묻어졌습니다. 진실보다 이야기가 더 강력했던 겁니다. 광기로 향하는 편지들. 1889년 1월 붕괴 직전의 니체는 이미 이상한 편지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야코프 부르크하르트에게 꺼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교수님, 결국 나는 가야바보다는 차라리 바젤의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를 창조하는 것을 포기할 만큼 이기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작곡가이자 친구였던 피터 가스트에게 보낸 편지는 디오니소스라는 이름으로 서명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황에게 보낸 편지도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그 안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반유대주의자를 총살하고 싶다. 당대의 친구들과 동료들은 경악했습니다. 니체가 정신 이상 상태에 빠졌다고 확신한 겁니다. 결국 프란츠 오버베크는 토리노로 달려가 니체를 바젤의 정신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그곳에서 내려진 진단명은 진행성 마비, 당시 의학에서 흔히 매독의 말기 증상으로 간주되던 병명이었습니다. 침묵이 11년, 니체는 그날 이후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철학적 삶은 1889년 1월 3일 토리노에서 끝났습니다. 그 후 니체는 11년을 더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젤의 정신병원에, 이후에는 어머니 프란치스카 오일러 니체가 살던 나움부르크로 옮겨집니다. 1897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여동생인 엘리자베트 페르스터 니체가 니체를 바이마르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의 빌라 질버블리크라는 집에서 니체는 1900년 8월 25일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그 긴 11년 동안 단 한마디도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침묵 속에 갇혀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을 대신해 여동생과 정치 세력, 그리고 재중이 그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아는 니체는 실제 니체가 아니라 침묵 위에서 재구성된 가면일지도 모릅니다. 매독인가 아니면 치매인가 100년 동안의 정설. 1900년 니체가 사망한 뒤 그의 광기는 곧바로 매독 탓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당시 의사들이 내렸던 진단은 진행성 마비였는데 이는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흔히 신경매독의 말기 증상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니체가 매독 환자로 낙인 찍힌 이유는 몇 가지였습니다. 젊은 시절 매춘부를 만났다는 소문. 니체는 젊었던 바젤대학 교수 시절 원치 않는 유흥을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당시 사회는 이런 루머를 근거로 매독 가능성을 쉽게 떠올렸습니다. 당시는 유럽 전역에서 매독이 만연했으며 특히 예술가, 철학자, 작가들이 매독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쇼팽, 보들레르, 마네, 모파상 같은 인물들이 매독과 연관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천재의 광기 매독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독의 3차 단계는 치매 언어장애, 마비를 일으킵니다. 니체가 보인 과대망상적 편지, 언어 붕괴, 신체 쇠약이 이와 맞아떨어진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니체의 광기는 100년 동안 매독설로 설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매혹적인 설명은 의외로 근거가 약했습니다. 니체가 매독 치료를 받았다는 의료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당시 매독 환자에게
흔히 사용된 수은 치료나 보통스러운 요법의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19세기 말 혈액 검사 기술은 매우 부정확했기 때문에 의사들이 진행성 마비라고 쓴 것은 진짜 매독인지 아니면 단순히 알 수 없는 뇌 질환을 그렇게 불렀는지 불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니체의 증상은 전형적인 신경매독과 다릅니다. 신경매독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아가일 로버트 순동공비체는 반응하지 않고 초점에는 반응하는 동공. 이러한 증상들은 니체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발음장애와 혀가 꼬이는 현상은 니체에게선 발견되지 않았으며 무릎 반사의 과도한 반응과 반사 역시도 니체에게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의학적 검토 2008년 벨기에 헨트 대학의 신경학자 디미트리 멜소엣은 니체의 병적 기록을 재검토했습니다. 그는 니체의 임상 증상과 생애 기록을 비교하면서 기존 매독설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니체는 매독 환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전형적 증상의 부재. 니체의 기록에는 신경매독 환자에게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주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생존 기간. 신경매독 환자는 평균 23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발병 후 11년을 더 살았습니다. 가족력. 니체의 아버지 역시 36세에 뇌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는 유전성 신경질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의학자들은 새로운 가설들을 제시했습니다. 타타실, 유전성 뇌혈관 질환으로 반복적인 뇌졸중, 편두통, 치매를 일으킵니다. 니체의 아버지의 사망 사례와 유사합니다. 전두측두엽 치매, 성격 변화, 충동 조절 장애, 언어 상실을 유발합니다. 니체의 삶의 후기 편지에서 드러나는 과대망상적 표현과 일치합니다. 뇌종양, 우측 전두측두엽의 수막종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서히 자라며 11년에 걸친 진행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멜라스 증후군, 미토콘드리아 질환의 일종으로 뇌졸중과 유사한 증상, 치매, 편두통을 일으킵니다. 결론은 미스터리로 남은 병명. 문제는 니체가 사망 당시 구검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뇌 조직은 남아있지 않고 DNA도 도존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병은 끝내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니체의 광기를 매혹적으로 설명해왔던 뇌독설은 사실상 근거가 빈약한 추정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가짜 책의 탄생, 권력의 의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니체의 대표작으로 널리 알려진 책, 권력의 의지. 나치가 애용했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용했으며 대중은 이를 니체의 철학의 핵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책은 니체가 쓴 책이 아닙니다. 1880년대 중반 니체는 잠시 권력의 의지라는 제목의 저서를 기획했습니다. 그러나 1888년 그는 이 계획을 스스로 폐기하고 대신 우상의 왕원, 안티크리스트, 이 사람을 보라 같은 저작에 몰두했습니다. 즉, 니체가 붕괴하기 직전 권력의 의지는 이미 포기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권력의 의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니체의 노트에서 발췌한 단편들을 엮어서 만든 인위적 편집본입니다. 니체가 직접 집필한 저작이 아닌 사후에 만들어진 책이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조작의 주범 엘리자베트 페르스턴츠. 이 조작의 중심에는 니체의 여동생 엘리자베트 페르스터니체가 있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극단적 민족주의자이자 반유대주의자였던 베르나르트 페르스터와 결혼했습니다. 니체는 이를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인종사기에 연루된 자와는 관계를 맺지 않겠다. 1886년 이 부부는 남미 파라과이로 떠나 누에바에르마니아라는 아리아인 식민지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철저히 실패했고 1889년 베르나르트는 자살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독일로 돌아온 엘리자베트는 마침 오빠인 니체가 정신붕괴 상태에 빠져있던 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니체의 모든 원고를 장악했고 1894년에는 니체 아카이브를 설립합니다. 겉보기에는 오빠의 유산을 보존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조작 작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조작의 방법. 엘리자베트의 조작은 치밀했습니다. 2010년 출간된 니체 백과사전은 그녀가 저지른 왜곡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짜 편지 작성. 니체의 명의로 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쓰지 않은 말을 그 입에 넣었습니다. 니체의 발언을 조작. 니체의 문장을 맥락에서 잘라내거나 일부를 변형했습니다. 특히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발언들은 삭제했습니다. 선별적인 편집. 니체의 노트에서 자신 이념에 맞는 부분만 추려냈습니다. 순서를 바꾸고 맥락을 제거해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들었습니다. 허위, 일화유포. 니체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 퍼뜨렸습니다. 말을 껴안았다는 장면 역시 엘리자베트가 적극적으로 퍼뜨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1930년대 엘리자베트는 나치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1934년 히틀러를 니체 아카이브로 초대했고 1935년에는 히틀러가 니체의 흉상 앞에 경의를 표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 장면은 선전용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죽을 때까지 니체를 독일 민족주의 철학자로 포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의 의지는 탄생한 것입니다. 나치의 니체. 니체는 반유대주의자가 아니었다. 니체의 실제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반유대주의를 혐오했습니다. 직접 썼던 글들을 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나는 모든 반유대주의자를 총살하고 싶다. 독일 민족주의는 대중의 무리운동이다. 나는 독일인이기를 부끄러워한다. 니체는 유대인을 오히려 존경했습니다. 유대인은 유럽에서 가장 강인한 민족이다. 그는 독일 민족주의를 경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수 혈통 같은 건 없다. 그것은 사기다. 엘리자베트가 반유대주의자와 결혼했을 때 니체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반유대주의자와는 아무 관계도 맺지 않겠다. 니체는 자신을 좋은 유럽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국경을 넘어 사유하는 철학자, 민족주의를 넘어선 개인이 바로 니체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치는 어떻게 니체를 자신들의 이념에 맞게 포장했을까요?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맥락을 제거하고 일부 구절만 뽑아낸 것입니다. 권력의 의지,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 위버맨 쉬, 초인, 약자는 도태되어야 한다. 이런 문장들을 떼어내어 전체 철학을 왜곡했습니다. 나치의 철학자 알프레드 베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체의 반사회주의는 받아들이되 반민족주의는 무시하라. 리하르트 웰러는 1935년 프리드리 니체와 독일의 미래라는 책을 내고 니체를 독일 민족주의와 나치즘의 예언자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니체가 비판한 것은 기독교적 도덕, 민주주의, 사회주의였지. 그가 옹호한 것은 결코 나치즘이 아니었습니다. 니체가 강조한 것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창조성, 자기극복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니체의 책을 실제로 읽었을까요? 1935년 히틀러가 바이마르의 니체 아카이브를 방문했을 때 니체의 흉상 앞에서 경건한 표정을 짓는 장면이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선전용 연출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실제로 비피 읽고 이해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의 연설과 저작에는 니체의 철학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거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치가 니체를 이용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위대한 독일 철학자가 우리를 예견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자신들의 이념에 대한 지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니체가 가장 혐오한 것은 바로 대중운동이었습니다. 그는 무리를 경멸하고 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나치즘은 집단주의, 민족주의, 전체주의 그 자체였습니다. 니체의 철학과는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복원의 시작, 폴리 몬티나리 비판판. 1960년대 두 명의 이탈리아 학자가 등장했습니다. 조르조 콜리와 마치노 몬티나리. 그들은 기존의 니체 아카이브가 남긴 자료를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트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니체의 원고와 노트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엘리자베트와 나치의 왜곡을 벗겨내고 진짜 니체를 복원하는 것. 이 작업은 방대했습니다. 니체가 남긴 모든 노트, 편지, 초고를 수집했습니다. 필체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날짜를 확인하고
맥락을 재구성했습니다. 그 과정은 20년 이상 걸렸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어진 이 작업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권력의 의지는 니체의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자베트와 편집자들이 니체의 노트 조각들을 임의로 배열해 만든 책이었습니다. 제목조차 니체가 이미 포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학계의 표준은 콜리몬티나리 판본입니다. 이 판본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조작되지 않은 니체, 여동생의 검열을 거치지 않은 니체, 나치의 프레임에서 벗어난 니체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 시스터 앤드 이 논란. 1951년 충격적인 책 한 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마이 시스터 앤드 아이. 저자는 프리드리히 니체. 이 책은 니체의 미공개 원고라 주장했습니다.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니체가 기독교로 개종했고 권력의지 이론을 포기했으며 심지어 여동생과 근친상간 관계에 있었다는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곧 의심했습니다. 문체가 니체와 전혀 달랐습니다. 내용이 기존 저작과 모순되었습니다. 프로이트적 개념들이 등장했는데 이는 니체생의 시기에는 알 수 없었던 개념입니다. 심지어 마르크스를 직접 언급했는데 이것 역시 니체의 기존 저작과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책은 위작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불확실하지만 니체가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죽은 철학자의 이름으로는 무엇이든 쓸 수 있다. 니체는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짜는 쉽게 퍼졌습니다. 니체의 유명한 문장, 신은 죽었다. 대중은 이를 단순한 무신론 선언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본래 의미는 훨씬 복잡했습니다. 한 광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지만 광인은 절망합니다. 신을 잃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새로운 가치는 누가 만드는가? 니체가 진짜 던진 질문은 서구 문명의 가치 붕괴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또 다른 개념, 이버맨시, 초인. 많은 사람은 이를 슈퍼맨 캐릭터나 아랴인의 우월주의와 혼동했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초인은 타인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즉, 인종적 우월성이 아니라 개인의 해방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 가지의 니체를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제 니체. 1844년부터 1889년까지 활동한 철학자. 도덕과 권위를 비판하고 개인의 창조적 삶을 추구한 사상가.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를 경멸하고 좋은 유럽인을 자처한 철학자. 그는 1889년 1월 토리노에서 침묵했습니다. 두 번째, 조작된 니체. 여동생 엘리자베트와 나치가 만든 이미지. 독일 민족주의 예언자, 권력과 지배를 찬양한 철학자. 히틀러의 권위에 힘을 씌워준 도구로 이용된 인물. 세 번째, 대중문화인 니체. 광기와 천재의 상징. 신은 죽었다를 외친 무신론자. 허무주의와 초인 사상을 결합한 신비한 인물. 영화, 문학, 심지어 인터넷 밈 속에 소비되는 니체. 이 세 가지 니체 중 진짜는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세 번째입니다. 왜 조작은 성공했는가? 니체의 철학이 이렇게 왜곡된 이유는 몇 가지였습니다. 침묵. 니체는 11년 동안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권위. 여동생 엘리자베트는 법적 상속자였습니다. 그녀가 편집한 책은 공식 출판물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필요성. 나치는 지적 정당성이 필요했습니다. 니체는 위대한 철학자라는 권위로 적합한 도구였습니다. 문체의 모호성. 니체의 글은 시적이고 격렬했습니다. 맥락을 제거하면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낭만화. 사람들은 천재와 광기라는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매혹적인 비극적 천재 이미지는 대중에게 쉽게 퍼졌습니다. 이 모든 요인이 합쳐져 니체의 조작은 100년 넘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복원은 가능한가? 오늘날 학계는 진짜 니체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콜리몬티나리 판본은 이제 세계 표준입니다. 니체의 사유는 다시 그의 목소리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인식은 아직 더디게 바뀌고 있습니다. 니체의 이꼬르 나치라는 이미지,
니체의 이꼬르 광인 천재라는 단순화된 도식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복잡하고 오해는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더 빨리 퍼지고 더 오래 기억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복원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니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필요합니다. 왜곡된 해석은 잘못된 교훈을 낳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배우려면 니체가 진실로 말하고자 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1889년 1월 3일 프리드리 니체는 침묵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책, 편지, 노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다른 이들이 그를 대신해 말했습니다. 여동생은 그를 민족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나치는 그를 전체주의 예언자로 만들었습니다. 대중은 그를 광인 천재로 기억했습니다. 1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묻습니다. 진짜 니체는 누구였는가? 답은 그의 글 속에 있습니다. 조작되지 않은 원전, 맥락을 복원한 해석, 편견을 벗어난 독해.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이너마이트다. 나는 시대착오적으로 태어났다. 나를 이해할 사람은 100년 후에 올 것이다. 그의 예언은 맞았습니다. 100년이 걸렸습니다. 조작을 벗겨내는데, 오해를 바로잡는데, 진실을 복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위대한 사상가도 침묵하면 왜곡될 수 있다는 것. 죽은 자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쓸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걸려도 니체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조작되지 않은 목소리로, 여동생의 검열 없이, 나치의 프레임 없이, 대중의 오해를 넘어서 진실은 복원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니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니체를 선택하겠습니까? 조작된 우상입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사상가입니까? 세상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세상에 남겨진 미스터리와 숨겨진 이야기들을 차분히 추적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노운이었습니다.